시사기획창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넓은 땅이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입니다. 정부가 여기에 아파트 8,000세대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아파트 공급도 이제 늘리겠다는 건데, 문제는 여기가 워낙 노른자 땅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이 부동산 투기의 뇌관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습니다. 이 용산 개발이 부동산 불로소득의 고리를 끊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오늘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인근의 낡은 주택단지입니다. (46제곱미터) 14평 크기의 이 집이 이달 초 경매에서 12억 2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감정가 6억 원에 2배를 넘었습니다. 저희도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한 10억 원저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뭐 2배까지 갈 줄은 사실 저희도 몰랐죠. 우리 할머니 집 어딘지 바로 옆 골목에서 40년째 살고 있다는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아,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창문. 그럼 꽤 넓네. 가대까지. 그러니까 30초. 뒤까지? 네, 여기서 저까지. 정부에서 용산 철도 부지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8천 준다고 24억 준다고 팔 거냐고 물어보더래 어제. 24억 준다고? 근데 안 파셨어요? 아유, 파셨어요? 우리도 1억 팔아본다고 이랬어. 그냥 안 팔고 이제 끝장 본다고. 아니, 저런 집이 지금 그럼 평당 1억씩에 팔린다는 거예요? 1억에도 집 안 내놔서 못 팔아. 국토부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철도 정비창 인근 일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렸지만 그 외의 지역은 이미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1억에서 2억 이상씩 다 더 매물 내놓은 거는 다 올려보셨고, 좀 더 오르면 팔려고 다시 집어넣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정부는 세금과 규제로 겨우 불씨를 잡은 집값을 확실히 잡기 위해 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8,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값의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하게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의 관리 못지않게 공급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심 내 수요가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주택시장의 변화 추세에 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습니다. 용산 정비창 부지, 노른자 중에 노른자 땅으로 불립니다. 용산이라는 어떤 지역 자체가 서울의 이제 한복판이 중심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현황들, 그러니까 그 미군 비지 이전으로 인해서 그 공원이 들어선다는 건 엄청난 그게 혜택이거든요. 게다가 민간이 아닌 정부에서 개발하는 만큼 분양가가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아마도 뭐 분양가가 뭐 비싸게 나올 수 없는 구도고 그러면 굉장히 경쟁은 치열할 테고요. 자칫하면 이 용산 개발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기판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입니다. 아마도 용산에 아파트를 혹은 주택을 분양한다면 그 분양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시세 차익은 그것은 누구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할 만큼의 큰 이익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의 강북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지역까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서울과 서울 주변의 수도권까지도 자극할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정비창 부지의 절반은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민간 분양이 되겠지만 나머지 절반은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주택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분양 주택의 경우도 전매 제한을 상당 기간 둘 예정이기 때문에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아무리 전매 제한 등 당첨자에게 많은 제재나 부담을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당첨자들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아마 용산에 있는 아파트는 누구나 분양받고 싶어 할 것이고요. 아마 많은 시중의 자금들이 용산의 투자를 위한 집중되는 그런 양상을 보일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지금 그나마 정부가 안정시켰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교란 요인.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이 용산 땅을 민간 건설사에 팔지 말고 토지 임대 분양 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 분양 좀 생소하죠? 보통 집값엔 건축비와 땅값, 토지비가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토지 임대 분양은 토지는 택지를 조성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아파트 건물만 본인 소유로 분양받는 겁니다. 땅값이 빠지니 집값은 훨씬 싸지겠죠. 아파트 32평이면 뭐 평당 건물을 600만 원으로 짓는다 그러면 2억 원 조금 넘지 않겠어요? 건물값은? 물론 땅 주인인 공공기관에 이 토지 임대료는 매달 내야 합니다. 무슨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이게? 투기가 안 일어나죠. 일단은. 예. 왜냐하면 이제 투기의 대상은 건물이 아니라 땅이거든요. 건물 값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 자동차 값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이유는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집이 깔고 있는 땅값,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땅을 임대하니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 거기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실수요자들만 들어가서 사는 거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아파트 건물만 개인 소유고 이 토지는 서울시 아니면 LH 토지주택공사 같은 이 공공기관 명의로 등기되는 겁니다. 공공은 자산을 갖고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땅에서 발생하는데 땅은 공공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처럼 땅과 건물을 다 매각하는 것보단 훨씬 불로소득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토지 임대 분양, 이 생소하긴 하지만 사실 처음 해보는 건 아닙니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기슭에 400세대 규모로 조성된 브리즈 힐이란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가 토지 임대 방식으로 처음 분양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건물만 분양했기에 이 등기를 떼어보면 건물만 개인 소유고 토지는 LH 토지주택공사 소유로 나옵니다. 이 토지 임대 방식 아파트가 도입된 건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일명 반값 아파트를 부동산 정책으로 내놨었는데 그 한 종류가 바로 토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116제곱미터 35평의 경우 매달 30만 원가량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당시 분양가가 3.3제곱미터 한 평당 84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옆 민간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가 약 2,600만 원이었으니 이게 반값도 아니고 그야말로 3분의 1값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옆에 같은 지역일지라도 전세금을 가지고 여기는 토지 임대부 84평방미터를 매매를 해서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당시 정부가 이런 토지 임대를 포함한 임대 형식의 반값 아파트를 서울과 수도권에 30만 세대를 짓겠다고 발표하자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당 900만 원대가 나왔는데 주변 시세는 이미 그 당시 3천만 원 시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아파트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보금자리로 지정된 수도권 곳곳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정부가 계속 메시지를 주고,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무분별하게 고분양가를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지 않고 서민들은 이제 정부가 공급하는 저렴한 주택을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값까지 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었다는 거죠.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가 토지임대 건물 분양 강남 보금자리가 나오기 전에 30평 기준이 거의 11억이 넘었었는데 그 나오고 나서 점점 떨어지면서 8억, 7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경실련에서조차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친서민 주택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임대 아파트는 이후 600여 세대 추가 분양을 끝으로 더 이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파트가 나오면서부터 양질의 건축물을 지어서 싼 값에 공급을 하니까 50만 채, 100만 채, 150만 채까지 미분양이 생겼어요. 미분양이 증가하니까 이 건설업계가 전부 주택업계하고 이 국토부를 찾아가서 이런 아파트 공급을 중단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부는 건설업계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죠. 일종의 시범 사업처럼 끝나버리자 이 토지 임대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토지 임대부 아파트일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공공 분양하고 같이 오를 줄 몰랐어요. 근데 비율이 똑같이 5배 정도로 올랐거든요. 그러나 당초 계획한 대로 많은 양이 계속 공급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되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는 대부분 코레일 소유입니다. 코레일 입장에선 이 땅을 팔아 15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겠다는 계획입니다. 저 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약 3조 원 이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시세 기준으로도 현재 상태로 약 5조 원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개발을 원하는 게 한국철도의 기본 생각이 있습니다. 땅을 팔지 않고 토지 임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이 토지 임대료 수입만으론 경영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코레일은 공기업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 팔아서 당장에 이 부채 해결할 생각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뭐 토지 임대료만 받아야 한다. 뭐 사실 이렇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채 부담이 좀 정말 부담스럽다면 토지 임대료를 기초로 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외 여러 기관 투자가들이 이 토지 임대료를 기초로 한 채권에 사려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발행 가액은 토지 매각가격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토지를 보유하면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일시에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정부나 서울시가 용산 코레일 땅을 매입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럼 채권이 팔리지 않을 가능성은 이거 없을까요? 용산은 입지 조건이 아주 양호하고 여기에다 개발 사업을 하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는데 전혀 문제없는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토지 임대료 채권이 매각이 안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70조 원을 운용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이나 국민연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연기금이 그 돈을 그냥
저축하고 마는 돈이 아니거든요. 계속 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거는 뭐 민간에서 오는 폭리나 아주 과한 이익은 남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공공기관의 입장에선 무엇보다도 토지 자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토지 가치는 계속 오르니까 계속 오르는 임대 수입이 발생한다. 그럼 마치 이제 예를 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일시에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거위의 배를 갈라가지고 알을 꺼내려고 하는 거죠. 그 땅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맨하튼 남쪽 배터리 파크라는 신시가지입니다. 주거용 아파트가 14,000여 세대, 그리고 세계 금융센터 등 상업용 고층 빌딩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 아파트와 빌딩들 하나하나는 모두 개인 소유지만 배터리파크 전체 토지는 뉴욕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임대 방식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곳은 옛날엔 선착장이었습니다. 1972년 뉴욕시가 여기를 매립해 토지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막대한 매립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민간에 땅을 팔아 비용을 조달하는 게 보통이지만 뉴욕시는 땅을 팔지 않고 채권을 발행해서 매립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자본주의 최첨단 천병이라고 하는 맨하튼 지역에서 그러한 개발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게 사실은 좀 놀랍죠. 맨해튼이니만큼 토지 임대료 수입은 채권 발행 이자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도시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 배터리 파크를 뉴욕시가 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장기간 민간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료 수입이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그 뉴욕시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결국 2014년 채권을 모두 상환했고 뉴욕시는 지금도 매년 2억 달러에 달하는 토지 임대료 수입을 빈민계층의 주거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배터리 파크가 이제 그 공급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고소득층, 중소득층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혼합형 주거 정책을 생각을 했다가, 근데 워낙 입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직접 배터리 파크가 감당하느니 토지 임대료 수입을 뉴욕시에 귀속을 하니 뉴욕시는 이걸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펴는 이러한 일종의 교차 보조로 이제 이러한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의 용산이나 뉴욕의 배터리파크 시티나 중심지는 똑같거든요. 용산도 토지 임대용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서울시 재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서울시의 주거복지에도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모델을 충분히 만들 수 있죠.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특히 용산 땅은 현재 철도 용지로 돼 있는데 이 땅의 용도를 바꿔주는 권한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네, 아마 냈겠죠. 이게 택지나 상업용지로 변경됐을 때하고는 그 지가는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고, 그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몇 층을 올리고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떤 용도의 그 허가를 받고 그런 거에 따라서 아주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서울시가 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럼 굉장히 큰 권한을 여기 갖고 있는 거네요. 팔고 싶은 건 코레일의 이제 뭐 그 당연한 논리이겠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개발 안 해주면 코레일로서는 아무런 그 땅을 활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개발할지는 코레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 시민과 정부가 결정할 몫이라는 거죠.
서울시는 용산 개발에 관해 공식 입장을 말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시민단체와 이 문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오고 간 얘기들입니다. 그 땅을 민간에 팔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개인적으로는 토지 임대 분양 방식이 의도도 좋고 정말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봤더니 나중에 건물 소유주들이 토지 지분 넘겨달라는 민원 생기면 어쩔 거냐고 골치 아파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쪽으로는 할 의향이 없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시가 용산 부지를 강제 수용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현재 법적으로 토지 임대료를 택지 조성 원가의 1.5%만 받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수익률로는 채권을 발행해도 국민연금이든 어디든 살 의향이 없어요. 시장 임대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5% 이상은 토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법적인 문제를 풀어줘야만 토지 임대 분양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공공사업자의 경우 토지 임대료를 정기예금 이자 수준으로만 받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싸게 임대를 줘서 그 토지를 임대받은 사업자에게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순전히 시장 친화적인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대료로 임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이제 코레일이 이 토지를 팔지 않고 보유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토지임대주택법 개정이 전제돼야만 공공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임대료만으론 택지 조성한 비용이 회수가 안 돼요. 그럼 SH나 LH공사나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임대 분양이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용산 이 한 곳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국공유지나 이게 더 확산되면 신도시까지 공공분양주택은 다 토지는 안 판다, 땅은 안 판다라는 원칙이 선언돼야지만 이게 어떤 부작용 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이구나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공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내놓는다면 민간 시장이 강하게 그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당장 서울 외곽 5곳에 3기 신도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엔 부동산 가치가 높은 핵심 지역은 민간 건설사의 땅을 매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거꾸로 핵심 요지의 땅만큼은 팔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핵심 요지일수록 공공자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적정하게 임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토지 임대 분양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치가 높은 신도시 핵심 지역만큼은 토지와 건물 모두를 임대로 보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를 굉장히 안 좋은 위치에다가 없는 분들만 모아놓으니까 그게 기피 시설화 자꾸 되는 건데요. 아주 핵심 요지에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택이 자꾸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인 겁니다. 지금 자꾸 민간의 자산 시장에 자꾸 팔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공공이 보여야 되는 거죠.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 토지 임대 분양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를 적용했을 때 경기도시공사 그 분석 결과 거의 기존 아파트 대비 약 43% 정도로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전체 그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이게 만약에 약 20-30%만 쌓여 있어서 적어도 나는 집 가지고 투기하지 않을래. 뭐 집값 안 올라도 좋아. 대신 싸게 오래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대체자가 되는 거죠.
역대 정부마다 집값을 잡겠다고 수없이 많은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입니다.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어지간한 정책엔 이미 내성이 생겨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규제를 풀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규제 완화 안 하고 배길 수 있겠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겨우 눌러놓은 집값. 용산 개발은 투기를 다시 일으킬 불쏘시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의지만 있다면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영원히 끊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